안녕하세요. 안전한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어느덧 아이들 내신 대비 기간이 다가왔죠.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항상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방학이 끝나자마자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엔 소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름방학이 되게 짧았었고요. 그에 따라서 2학기 학기 학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보름 정도 빠른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학기 중간고사도 물론 소아고등학교랑 비슷한 시기에 보는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학교들보다 한 열흘 정도는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인 내신 대비가 필요하고요. 무턱대고 의미 없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빅데이터로 예상하는 기출 문제를 한번 전망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빅데이터로 예상하는 기출 문제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고등학교가 21년도까지는 객관식 문제가 1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논술형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 22년도부터는 객관식 문제가 16문제, 논술형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또한 16 문제와 4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고요. 배점은 객관식 75점, 논술형 25점입니다. 서술형 문제가 아니고 논술형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대부분 뭐에 대해서 논술하라, 뭐가 됨을 뭐 확인하라, 뭐가 됨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증명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런 서술하는 논술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어떤 문제가 논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그것 또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난 소아고등학교의 난이도별 문항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기출의 전망이라는 영상을 찍을 때는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이 22년도 중간고사를 예상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1년 전인 21년 중간고사와 20년 중간고사와 19년 중간고사 이렇게 세 개의 학년에 대한 중간고사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2년도 중간고사를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학교마다 혹은 학년마다 매년마다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험 범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1차원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19년도의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는 도형의 이동부터 역함수까지였고요. 20년과 21년 같은 경우는 집합부터 역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근데 이번 22년도의 중간고사 범위는 원의 방정식부터 명제까지가 시험 범위죠. 참고로 말하면 절대부등식 챕터는 수행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신 대비는 명제까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같은 시험지로 비교를 하기보다는 요 근방 이번 시험 보기 전에 몇 년치의 몇 번의 시험에서 오는 상중하 레벨의 비율 상중하의 비율을 이용을 해서 이번 시험을 분석해 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21년도 중간기말 그리고 중간기말 그리고 22년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총 6번의 시험을 가지고 이번에 시험 보게 되는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출 분석이라든가 혹은 예상이라든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어머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상 레벨 문제가 6개야 라기보다는 중 레벨과 상 레벨을 합친 문제의 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화고등학교라는 소위 말하는 광명에서의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중레벨과 상레벨은 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권처럼 학교 문제가 많이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상레벨 문제랑 중레벨 문제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서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있긴 있지만 그거는 보다는 조금 중레벨에 가까운 상레벨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경기가 사실은 조금 모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레벨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중에서 많이 아이들 공부를 하고 있는 센이라는 책, 스텝 B 레벨을 중 레벨로 보고 있고요. 센이라는 책의 스텝 C 레벨이라든가 혹은 모의고사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상 레벨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 레벨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술술술술 풀리는 문제를 하 레벨이라고 한다면, 21년도는 중상 레벨을 합쳐서 15문제 정도, 12개, 15문제 거의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평균적으로 말하면 14개 혹은 13개, 15개 정도, 이 정도의 문제가 중상 레벨로 출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죠. 11문제 혹은 10문제 정도가 중상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중간고사의 예상도 여기서 이 중간기말고사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2학기 중간고사는 중상 레벨의 문제를 합쳐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번 올해 봤던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조금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고 다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단원인지라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원의 방정식에서 중상 레벨 문제가 5개, 이동에서 2개, 집합에서 3개, 명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총 합쳐서 7문제, 이동에서 4문제, 집합에서, 명제에서 이렇게 문항수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상이 무턱대고 그냥 제가 막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매년간의 출제를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예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 단원에서 보시겠지만 가장 많이 눈길이 가는 건 바로 이 원의 방정식이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담을 가지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즉 19년도 1학기 기말고사, 얘네들은 전부 다 1학기 기말고사에서 원의 방정식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때 기말고사에서 총 5문제, 8문제, 5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상 레벨이 메인이다. 그래서 중상 레벨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원의 방정식에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원의 방정식은 단원 자체적으로 공식이 많습니다. 공식이 많고, 그리고 모든 도형적인 성질을 총망라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정확하게 깊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원의 방정식,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열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공식이 많은 단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공식이 많으면 공식을 외우면 되지,
공식을 외우면 되는지 왜 공식 때문에 문제를 어려워하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히 외우죠. 그리고 그 공식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서 숙달될 수 있게끔 연습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공식이 많은 단원이 왜 어렵냐면 공식을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활용 문제를 풀려면 공식들이 술술술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가 매칭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라든가 수열 같은 부분을 중하위권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형적 성질이란 말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모든 도형적 성질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중2 때 배웠던 내심, 뭐 외심, 무게중심, 뭐 닮음,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그리고 삼각비, 그리고 뭐 원의 성질, 이런 성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끄집어 올 수 있으셔야지만 원의 방정식 문제가 쉽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일단 중상 레벨의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도형으로 접근을 해라. 이게 제가 저희 학원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권해주는 조언입니다.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유가 없죠. 문제를 푸는데 여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식을 딱 보자마자, 문제를 보자마자 그걸 잡고 막 뭔가를 막 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이 있었어. 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4x 빼기 2y는 0이라는 원이 있었어 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 때 여유 있는 친구들은 아, 원이 있나 보네, 이 원이 어떠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다음 문제를 천천히, 원이 있는데 그 다음 조건이 뭐지? 라고 하면 천천히 그걸 읽어보는 반면 중하위권 친구들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다짜고짜 얘를 이렇게 바꾸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바꾸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바꾸는 건 맞긴 맞지만 지금 이거를 바꾸는 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하다 보면은 다른 데에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이 문제가 출제를 하신 분이 이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문제가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아이한테 가장 많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건 맞아요. 이거는 이 문제의 마지막은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지만 이 문제의 시작은 이것 또한 도형이다. 얘도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도형적인 성질을 다 가져와서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를 충분히 어떤 문제구나를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공식을 써야지, 이런 성질을 이용해야지, 이런 정의를 이용해야지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한다. 원의 방정식에서 예상되는 상레벨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 라고 한다면 내심과 외심의 성질 그리고 접선까지 아우를 수 있는 원의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출제에 예상되고 있는 상레벨의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는 삼각형이 있었고 여기에서 내심이 있었어 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거를 고등학교 쪽으로 표현하게 되면 직선이 3개가 있었는데 얘가 원 입장에서는 접선이죠. 접선이 이렇게 있네 라는 식으로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입니다 라는 표현이 중학교 때는 삼각형입니다 라는 표현이 고등학교 때는 얘가 접선입니다 라고 바뀌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접선이라는 거는 원에서 가장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유형이죠. 그래서 접선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 닮은, 그리고 피타고라스 등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원의 방정식에서 예상되고 있는 상 레벨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라고 한다면 도형의 이동은 단원 자체적으로는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물론 도형의 이동에서 원이라든가 삼각형이라든가 굳이 말하면 이차함수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랑 얘를 합쳐버리게 된다면 문제는 당연히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심플한 편이다. 도형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점대칭 이동, 선대칭 이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심플한 문제들이다. 그리고 유형 또한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 난이도 문제를 접근하려면은 기출 문제 위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원도 기출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모든 내신 대비 혹은 수능 대비 모든 문제는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반복을 하고 연습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원 같은 경우는 원한 알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많고 응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공부를 해서는 곤란한데 이동 같은 문제는 기출문제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처음 보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숙지를 하게 되면 중상 난이도는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이동에서 출제 예상되고 있는 상 레벨의 문제가 뭐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도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문제. 이렇게만 말하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은 어떤 문제인지를 압니다. 워낙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대칭을 이용한 종이접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도형의 이동에서 상레벨로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자, 집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물어본다면 집합은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의 레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단원입니다. 쉬운 문제는 상당히 쉽죠.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그런 등등등의 문제는 누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심화 문제란 말은 집합이 어떻게 보면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 혹은 선생님들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 집합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가장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두려워하는 단원이 집합입니다. 저는 원방보다 집합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집합이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같은 경우는 집합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집합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상당히 심화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모든 수학적인 개념을 다 가질 수도 있는 단원이다. 그래서 중상 레벨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인 연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교집합, 합집합 혹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가 연산 법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조건 제시법으로 출제되는 문제의 경우는 조건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예를 들어가면서 규칙을 발견하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였는데 AM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A, B였고요. 이때 말한 여예는 2의 A 제곱은 B분의 M을 만족하는 AB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조건제시법을 설명할 때 아이들한테 아기들 동화책 읽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얘를 해설해 줍니다. AM이라는 집합이 있었어. 그럼 뭐가 있어야지? 원소가 있어야지. 그 원소가 뭐야? 이런 모양이 원소였구나. 근데 이 모양에서 AB가 뭘 말하는 거지? 얘를 만족하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끊어가면서 문제를 읽으면 집합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 AM에서의 M은 가급적이면 다 주어집니다. 주어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는 M이 얼마지라는 고민보다는 M이 예를 들어서 6이었다면 A6은 얼마가 될까? M이 만약에 12였다면 얼마가 될까? 이런 등등등의 예를 들어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보다 보면은 이 집합에서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보면은 규칙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많을 때는 문자에다가 한 번씩 숫자를 툭툭 대입을 한번 해보면서 얘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캐치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집합 문제에서 예상되는 상레벨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연수의 배수에 관한 문제로 나머지가 같은 숫자끼리 그룹을 지어줘야 되는 문제. 서화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서화고등학교 1학년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교재가 올림푸스라는 교재가 있죠. 이 올림푸스 교재만 가도 이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제 기억에 의하면 전체 집합이 50 이하의 자연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원소 두 개를 끄집어 와서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5의 배수가 안 돼야 한다. 5의 배수가 안 되려면은 몇 개까지 가져올 수 있겠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배수에 관련된 문제는 나머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5로 물어봤으니까 나머지가 1인 그룹, 나머지가 2인 그룹, 나머지가 3, 4, 0인 그룹으로 이 50을 그룹별로 나누어 놓고 이 그룹을 몇 개를 가져와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그런 등등등의 문제. 이거를 제가 조금 수학적으로 깊게 말하면 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잉여계라고 부르는데 이 잉여계에 대한 문제는 집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레벨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의 원소의 합, 혹은 곱, 어떤 특정 원소를 구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이번 집합 문제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레벨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명제는 수학에서 요구하는 논리를 공부하는 단원이죠. 그래서 얘는 무엇보다도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완벽한 정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상 레벨 같은 문제는 진리 집합을 만족하는 조건 찾는 게임을 많이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귀납법을 이용하는 증명하는 문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박스 문제 있죠. 여기서 가나다를 채워주는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몇 번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얘는 요령껏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령껏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면 된다. 아마도 명제에서는 상레벨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형 문제에서 아마 명제 문제가 혹은 집합 문제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가 출제될 걸로 보이고요.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는 심화형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논술형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공부를 하다 보면 논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접선이라든가 원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면서 1번 꼬리 문제들, 1번 꼬리, 2번 꼬리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문제로 아마 원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들한테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고요. 아이가 80점만큼의 노력을 한다면 80점을 받아오는 거고 100점만큼의 노력을 한다면 100점만큼을 받아와야 되는 게 맞죠. 80점만큼 공부를 했으면서 100점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점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많은 관심을 주면서 아이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소아고등학교 시험이 끝나게 되면 그 문제를 분석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어머님들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다시 한번 더 소아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